하루의 근무, 우연히 떨어진 지갑, 그리고 단 한순간이 젊은 여자의 인생을 영원히 흔들어 놓았다. 20이 살해 한지수에게 삶은 끝없는 야간 근무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꿈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진 어머니의 모습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서울 강남 한복판,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황금 비둘기. 아무나 발을 들일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협상이 오가고 오래된 와인잔에 비밀들이 담겼다. 그러나 지수에게 그것은 단지 일터일 뿐이었다. 아픈 발, 억지로 짓는 미소, 그리고 그 대가로 들어오는 월세와 할머니의 비싼 약값. 매일 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단골이 있었다. 바로 강도윤. 그는 늘 7번 테이블, 가장 구석지고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찾아왔고 항상 혼자였다. 그레이나이트처럼 단단하고 그림자처럼 고요한 남자. 폭풍우를 닮은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하면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문에서는 그를 IT 제국을 세운 천재 재벌이라 불렀다. 30세 이전에 막대한 부를 일군 인물. 그러나 직원들에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매번 50만 원의 팁을 남겼다. 주문은 단출했다.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생수 한 병. 어떤 날은 위스키 한 잔뿐일 때도 있었다. 그래도 팁은 변함없었다. 지수가 그의 전담 웨이트리스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매니저는 알았다. 강도윤 같은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말을 거는 건 금물이란 걸. 지수는 조용했고 효율적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늘 지수를 통해 음식을 주문했고 지수는 그 돈으로 한 달간 할머니 약값을 충당했다. 그날 밤 창밖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분위기도 무거웠다. 강도윤은 대리석 창가에 비친 빗줄기를 묵묵히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 값비싼 맞춤 양복조차 그날따라 벗어던지고 싶은 갑옷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그는 검은색 카드로 계산을 하고 일어섰다. 문 앞에는 항상 그렇듯이 무표정한 집사 최석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투를 걸치던 순간 그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지수의 눈은 즉각 반응했다. 오랜 경험으로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었다. 값비싼 물건임이 분명했으나 손때가 묻어있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집어들었다. 원래라면 바로 달려나가 돌려줬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검은 세단은 비를 가르며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매니저는 당연히 지갑을 금고에 넣으라고 할 터였다. 그것이 규칙이었다. 그러나 지수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지갑을 쥐고 있는 순간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늘 억눌러 왔던 충동에 굴복하고 말았다. 약간 떨리는 손끝으로 지갑을 열자 안에는 예상대로 고급 카드 여러 장, 딱딱한 얼굴이 담긴 신분증, 그리고 두툼한 현금 뭉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편 투명한 케이스 속에 끼워져 있던 한 장의 사진이 지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고 바랜 사진. 색은 바랬지만 그 웃음만은 또렷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초원 위 돗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여자. 눈부신 미소, 생기 가득한 초록빛 눈동자. 지수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사진 속 얼굴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 웃음을 알아보았다. 그 눈동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수의 어머니 박선영이었다. 20년 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여인. 지수가 가진 유일한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었다. 지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왜? 어떻게? 어째서 가난하고 평범했던 어머니의 사진이 한국 최고의 재벌 강도윤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걸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알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리셉션 직원이 보안을 부르려는 순간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긴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최석진. 강도윤의 집사이자 경호 책임자였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눈빛에 미묘한 놀라움이 스쳤다. 늘 무표정한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의 처음 보는 흔들림이었다. 이 아가씨가 강 회장님을 직접 뵙고 지갑을 돌려드리겠다 고집하네요. 리셉션 직원이 경멸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석진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석적이었고 그녀 눈 속 절박함을 읽어내려는 듯 깊게 머물렀다. 잠시 후 그는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는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수는 숨을 삼켰다. 대리석 로비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 단정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수는 이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잘못 끼워진 톱니바퀴 같았다. 분침이 멈춘 듯 길게 흐른 시간.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석진이 나타났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한마디는 지수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회장님께서 보시겠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빠르게 꼭대기층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지수의 좁은 원룸보다도 큰 집무실이 펼쳐졌다. 한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서울 야경이 신의 시선처럼 내려다 보였다. 가구는 단순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오래된 책과 가죽 소파에서 은근한 권위와 돈의 냄새가 풍겼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강도윤. 창가에 서서 도시를 굽어보며 등을 돌린 채 지갑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정직하게 돌려줘서 감사하군요. 책상 위에 두고 가시오. 이름과 주소를 비서에게 말하면 사례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완전한 무관심과 단호한 거절이 섞여 있었다. 지수의 두려움 속에 작은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사례금은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도윤이 몸을 돌렸다. 그의 차가운 회색빛 눈동자가 지수를 꿰뚫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불안, 상실, 깊은 슬픔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조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녀는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덜컥덜컥 여다드며 안에서 그 사진을 꺼냈다. 희미하게 바랜 사진 한 장. 그녀는 그것을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왜 제 어머니 사진이 회장님의 지갑 속에 있는 겁니까? 그의 표정은 즉각 변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갑게 내려앉았다. 무심했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갑고 두려운 분노의 가면이 드러났다. 어디서 난 거냐? 낮게 으르렁대는 듯한 목소리. 지갑 안에서요. 이 사람은 박선영, 제 어머니예요. 20년 전에 사라지셨죠.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왜 제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강도윤은 순식간에 책상 너머로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은 방을 갑자기 좁게 만들었다.
그는 사진을 낚아채며 눈빛을 번뜩였다. 네가 지금 뭘 건드리는지 전혀 모르는군. 그의 목소리는 독처럼 차가웠다. 이걸 로맨스 비밀쯤으로 생각하나? 어리석군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그 속엔 웃음기조차 없었다. 내 어머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지갑을 들고 당장 나가라. 그리고 오늘 본 건 모두 잊어라. 나도 잊어주길 바란다. 그게 내 신상에 좋아. 그의 협박은 충분히 무서웠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은 지수에게 예상치 못한 힘을 주었다. 싫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평생을 몰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실을 듣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고통일까? 후회일까? 그 순간 지수는 냉혹한 재벌이 아닌 자기만의 상처에 사로잡힌 한 남자를 본 듯했다. 진실은 너를 파괴할 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무게는 지수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삶은 어머니가 남긴 공백으로 무너져 있었으니까. 차라리 파괴되는 게 낫습니다. 모른 채로 사는 것보단 한동안 도윤은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 속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오래된 체념 같은 것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낮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피곤함이 묻어났다. 창가로 돌아선 그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 한재호 맞나? 작은 동네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했지. 지수는 놀라 움찔했다. 어떻게 아세요? 난 많은 걸 안다. 한지수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렸다. 네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네 어머니가 단순한 삶을 견디지 못해 떠났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보호요? 대체 뭘로부터요? 그제야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표정은 무겁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내 어머니는 단순한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택한 가짜 인생이었지. 진짜 이름은 박선영이 아니었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본명은 장세린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지수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균열이 생겨났다. 장씨, 가문, 알겠나? 도윤의 목소리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막강한 집안. 정치, 재계, 언론, 모든 곳에 손을 뻗친 가문이다. 내 어머니는 그들의 자산이었고 삶 전체가 통제당했지. 어린 시절부터 교육, 친구, 심지어 결혼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어. 그녀는 황금세장 속 새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네 아버지를 만났지. 순박하고 진실한 남자. 그 사랑은 가문이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버렸다.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그 이름이 바로 박선영이었다. 지수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그녀의 어머니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도망친 여자였다니.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농담도 없었다. 그것은 모든 의문을 설명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수천 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았다. 그럼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죠? 지수는 속삭이듯 물었다. 어떻게 이 일과 관련된 거예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래된 상처가 도려내듯 되살아난 듯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내 어머니가 원래 약혼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 고백은 지수의 가슴을 주먹처럼 내리쳤다. 그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국 최고의 재벌, 강도윤. 그가 어머니의 약혼자였다고? 그건 정략 결혼이었어. 내 가문과 장씨 가문의 권력 결합. 나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왔다. 하지만 그녀는 늘 속박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지. 결국 그녀가 도망쳤을 때 그녀의 아버지, 장 회장이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것을 가문의 치욕으로 여겼다. 강도윤은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추적을 시작했다. 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항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그녀를 찾으려 했다. 경고하고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우려 했지. 하지만 그의 눈에 쓰라린 실패의 그림자가 어렸다. 몇 년 동안은 안전했어. 내 아버지 한재호와 함께. 그리고 네가 태어났다. 네 어머니는 가끔 내게 편지를 보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전해온 짧은 소식들. 이 사진도 그 마지막 편지 속에 있었지. 그녀는 그때 너무 행복하다며 평범한 엄마로서 사는 삶을 사랑한다고 썼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똑바로 보았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가 끊겼다. 연락망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직감했어. 장 회장이 그들을 찾아냈다는 걸. 나중에야 그들이 있던 마을을 추적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지. 사람들은 네 아버지가 작업장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하지만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잊고 싶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아버지의 누나에게 맡겨두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건 장 회장이 꾸며낸 이야기였다. 도윤의 목소리는 무겁고 냉혹했다. 진실은 나도 모른다. 나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장 회장이 네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그 끔찍한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족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평생 믿어온 이야기, 어머니가 떠났고 아버지가 상심으로 세상을 등졌다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진실은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다.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무참히 짓밟힌 데 대한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도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라 같은 비극에 묶여 살아온 남자. 20년 동안 이 비밀과 한 장의 사진을 품고 살아온 남자.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흐느끼며 물었다. 왜 경찰에라도 가지 않았나요? 도윤은 허무한 웃음을 터뜨렸다. 경찰에?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장씨 가문을 고발하라고. 판사와 국회의원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워둔 자들을 상대로. 그들에겐 돈이 곧 진실이고 침묵이 법이 된다. 나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의심뿐이었지. 함부로 입을 열었다면 내 어머니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지수를 꿰뚫었다. 그건 곧 내게도 표적을 남기는 일이었으니까. 그 말은 지수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무너진 상태로 도윤타워를 빠져나왔다. 눈물에 젖은 시야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뒤엉켰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울렸다. 내게 표적을 남기는 일. 그가 이 비밀을 숨겨온 건 단순한 충성심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가 50만 원씩 남기던 팁은 단순한 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생명줄이었다. 지수가 황금 비둘기에 취직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원룸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다. 단순한 고생의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강도윤의 보살핌이 만들어낸 작은 안식처였다. 그동안의 슬픔은 이제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장 회장에 대한 분노, 돈과 권력이 진실을 지우는 세상에 대한 분노. 도윤은 잊으라고 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혹은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면 모른 척하는 건 배신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사람. 늘 부서진 물건을 고치며 마치 자기 상처난 마음을 수리하려는 듯한 모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고모는 그의 물건이 담긴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다. 오래된 공구와 작업복, 자동차 매뉴얼뿐인 평범한 상자였다. 그러나 지금 지수는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무거운 상자를 꺼냈다. 낡은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수없이 열어봤던 상자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얇은 이중판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아버지가 숨긴 무언가였다.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비틀어 열자 오래된 솜 위에 몇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 깃털 모양의 황금빛 열쇠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그 종이를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다. 우아하고 익숙한 필체. 하지만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경고였다. 사랑하는 재회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들켰다는 뜻이야. 그들의 약속을 믿지 마. 장 회장의 손길은 멀리까지 닿아. 내가 늘 말하던 세장 이야기를 기억해. 공작새는 모든 걸 본다. 그의 자만이 그의 약점이다. 우리 작은 별새를 데리고 달아나. 이 열쇠는 도시의 둥지를 위한 거야. 필요한 건 그곳에 있어. 별보다 더 사랑해. 영원히 세린 작은 별사에. 그것은 아버지가 지수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도시의 둥지, 공작새의 눈, 암호 같은 메시지였다. 열쇠는 공작사의 깃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손을 떨며 지수는 리본을 풀었다. 편지 뭉치는 지수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공작새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그녀는 그렇게 썼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다. 도윤이 갖지 못한 증거. 하지만 도시의 둥지는 무엇일까? 편지들을 뒤적이던 지수는 한 문장에 멈췄다. 언젠가 서울에서 작은 화실을 갖고 싶어. 우리만의 은신처. 나만의 둥지.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편지 속에는 구체적인 거리 이름도 있었다. 해화동. 다음 날 지수는 열쇠와 쪽지를 들고 해화동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 사이에 해화창고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서 있었다. 부유층이 장기간 미술품이나 가구를 맡기는 개인 창고였다.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 지수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꾸벅꾸벅 졸던 직원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20년쯤 전에 임대한 창고를 찾고 있어요. 이름은 박선영 아니면 한재호일지도 몰라요. 혹은 장세린. 컴퓨터 자판을 느리게 두드리던 창고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다. 한재호나 장세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수의 어깨가 축 처졌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의 쪽지를 떠올렸다. 그의 자만이 그의 약점이다.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썼다면, 아니면 그 자만심 많은 아버지의 이름을 역이용했다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 회장, 장세린의 아버지 이름으로요. 장석훈으로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순간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런 22년 전에 임대한 312번 창고가 있네요. 50년치 선불로 결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으신 분은 처음이에요. 지수는 간신히 놀란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바로 그 자만심을 이용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은신처를 만들었던 것이다. 열쇠가 있어요. 지수가 공작 깃털 모양의 열쇠를 들어보였다. 직원은 무심히 어깨를 으쓱하며 안내했다. 3층 복도 끝 312호예요. 긴 복도는 싸늘하고 조용했다. 쿵 하고 울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312호 문 앞에 섰다. 깃털 모양 열쇠를 자물쇠에 넣자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은 먼지 쌓인 가구 창고가 아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화실이었다. 가운데 이젤 위에는 들꽃밭을 그리던 미완성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고, 벽에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이 빽빽이 기대어 있었다. 비극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색채의 세계였다.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 낡은 가죽 공책이 있었다. 손끝이 떨리는 지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도망친 이야기, 한재회에 대한 사랑, 지수의 임신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 그리고 늘 따라다니던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 대해서도 썼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약혼자였지만 사랑보다는 친구로서 아꼈던 사람. 그에게 자신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애썼던 기록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필체는 공포로 물들었다. 10월 12일, 오늘 양복 차림의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우리 집보다 비싼 옷을 입고 질문을 했다. 그의 옷깃핀에서 공작새가 번뜩였다. 장 회장이 우리를 찾았다. 10월 14일, 재호가 두려워한다. 다시 도망가자고 한다. 오늘 밤 짐을 싸기로 했다. 그 남자가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집을 감시했다. 10월 15일, 너무 늦었다. 그들이 왔다. 장 회장이 아니라 최석진이라는 남자. 그는 도윤이 보냈다며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다. 믿을 수 없다. 도윤이라면 직접 왔을 것이다. 지수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강도윤의 집사 최석진. 자신을 그의 사무실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 어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원의 사자가 아니라 파멸의 전령이었다. 마지막 기록으로 넘기자 글씨는 번지고 눈물 얼룩 같은 흔적이 보였다. 10월 16일, 재호가 죽었다. 그들은 작업장 사고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그를 죽였음을 안다. 장 회장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들은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조용히 가면 우리 작은 별세를 살려주겠다고 한다. 고모에게 맡겨 키우겠다고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마지막 페이지를 쓰게 해주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하길. 경고라고 부른다. 장씨 가문의 권력을 증언하는 기록. 내 이름은 장세린이다. 내 아버지는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인생을 빼앗았다. 나를 찾지 마라.
살아라. 그냥 살아라. 내 사랑하는 작은 별새야,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아니라 그날의 잔혹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 증인. 최석진. 일기장이 지수의 손에서 떨어졌다. 모든 서사가 또다시 뒤집혔다. 강도윤은 어머니를 지키려다 실패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 비극을 일으킨 공범이었다. 그가 준 돈, 그가 준 직장, 그의 친절,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죄책감의 대가였다. 피와 배신의 20년치 월급, 그리고 그 옆에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는 집사 최석진. 분노가 지수의 혈관을 불태웠다. 그녀가 복잡하고 비극적인 인물로 보기 시작했던 남자는 사실 부와 후회에 가면 뒤에 숨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의 도구가 된 사람이 바로 최석진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곧장 도윤타워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는 통제와 회피의 달인이었으니까. 그녀는 그의 방어막을 뚫을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증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 바로 최석진이 그 고리였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다. 매일 저녁 7시 강도윤이 황금 비둘기에서 홀로 저녁을 먹는 동안 최석진은 식당 뒷골목에 주차된 검은 세단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철저한 루틴의 남자였다. 그날 밤 지수는 근무에 들어가지 않았다. 병가를 냈다. 대신 골목 그늘 속에 숨어 가방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꼭 쥔 채 기다렸다. 예상대로 7시 정각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최석진은 항상처럼 곧게 선 자세로 식당 뒷문을 응시했다. 그때 지수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최 실장님. 그는 고개를 돌렸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20년을 기다린 듯한 체념이 눈에 스쳤다. 한지수 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아니요. 와야 할 곳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떨렸다. 그녀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어머니의 화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도 그 말에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눈가가 아주 살짝 떨렸다. 마지막 기록까지 읽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증인으로 서명한 그 기록. 당신이 도윤 회장이 보냈다고 말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나오는 그 부분. 그건 당신 이름이에요. 최석진. 그 애가 뭡니까? 안드레? 안성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도왔어요. 당신은 그의 도구였어요. 최석진은 일기장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젊은 시절의 장세린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이름은 최한수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 묵은 죄책감으로 잠긴 듯 거칠었다. 네가 맞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단순한 고백은 지수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부정과 위협을 예상했지만 돌아온 건 고백이었다. 하지만 최한수의 시선이 바닥의 회색 돌길로 떨어졌다. 나는 네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간 게 아니었다. 도윤 회장이 내게 준 건 돈, 새 신분, 그리고 너희 셋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이었다. 그는 장 회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너희의 구원이 될 예정이었다. 뭐라고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어머니가 믿었던 건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최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장 회장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도착했다. 도윤이 준비한 자원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녀를 속였다. 나의 존재와 도윤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도윤이 너를 버렸다. 네 아버지와 손잡았다. 너를 잡으러 보냈다. 그 잔혹한 심리전으로 그녀의 마음을 부수고 데려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오래된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네 아버지를 죽였다. 사고로 위장해. 그리고 나를 그 집으로 끌고 가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너의 침묵과 복종을 대가로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나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도윤이 배신했다는 거짓말을 먹였고 나는 그 광경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증인 서명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최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그건 장 회장이 도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 내가 이겼다. 그의 권력은 너희 같은 것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지. 내가 그의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서 패배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잔혹하고 교묘해서 지수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잔혹함은 단지 살해나 유괴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심리적 고문이었다. 그러면 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지수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왜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죠? 최한수는 한숨을 쉬었다. 충성심 때문이었어. 그리고 속죄근은 단순히 답했다. 돌아가서 도윤에게 보고했을 때 나는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걸 봤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지. 내가 너무 느렸고 장 회장의 잔혹함을 과소평가했다고. 그날 밤 도윤은 맹세를 했다고 했다. 더 강해지겠다. 장 회장보다 더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 언젠가 내 어머니의 남은 것을 지키고 그녀를 빼앗아간 자에게 맞설 힘을 가지겠다. 최한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 내린 모든 중대한 결정, 인수, 투자, 위험, 모두 그 맹세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그는 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게 준 팁, 내게 마련한 자리, 그건 모두 세린을 위해 남긴 약속의 표시였다.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건 장 회장의 거미줄에 걸린 모든 이들을 위한 영혼을 흔드는 슬픔이었다. 죽임당한 아버지, 감금된 어머니, 뜻밖에도 이 골목에 선 두 남자, 부자와 집사, 모두 각자의 죄책감과 의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럼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나요? 지수는 간절히 물었다. 최한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정보가 제한적이고 장 회장 가문의 저택은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소문은 그녀가 장씨 저택 안에 산다. 아름답지만 슬픈 유령처럼. 본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지만 살아있다는 말이 돈다. 지수는 최한수를 바라보고 뒤에 보이는 황금 비둘기의 뒷문 너머로 홀로 앉아있는 강도윤을 떠올렸다. 그는 비밀과 고통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진실은 더 끔찍하고 더 비극적이었다. 그렇지만 이 명확성은 새로운,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가져왔다. 어머니는 살아라 라고 썼다. 하지만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지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세린과 한재호의 딸로서 행동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비극과 침묵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지수는 도윤타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황금 비둘기로 갔다. 하지만 근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가한 오후 그녀는 매니저 제럴드에게 회장님께 전해달라며 무겁고 크림색 편지지에 7단어만 적었다.
작은 별세가 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도윤과 최한수가 이해할 말이었다. 선언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임의 신호,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표시였다. 그날 저녁 아파트 밖에는 검은 세단 대신 다른 더 은밀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최한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뒷문을 열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그들은 도윤타워로 가지 않았다. 도시 외곽의 작은 개인 비행장으로 향했다. 활주로 조명 아래 프라이빗 제트기가 조용히 서 있었다. 계단 밑에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의 강도윤이 서 있었다. 검은 캐시미어, 스웨터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그는 기업의 영웅이라기보다 다가올 싸움을 앞둔 지친 장군 같았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날이 오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평온한 삶을 선택하길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감금되어 있고 아버지의 살인자는 아직 풀려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당신은 20년 동안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걸 쓸 준비가 되셨나요? 도윤의 입가에 느리고 어두운 미소가 스치듯 번졌다.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어렸다. 장 회장은 비밀의 상곡대기에 앉은 오래된 용과 같다. 정면에서 덤비면 우리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는 돈과 충성, 정치 권력으로 단단히 보호받는다. 전공법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수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정면으로 공격하진 않는다. 그 산을 통째로 뽑아내야 한다. 그는 그녀를 제트기 안으로 이끌었다. 내부는 첨단 작전실 같았다. 스크린과 통신 장비가 빽빽했다. 최한수는 이미 안전한 위성 링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다. 정보를 모아왔다. 장씨 가문은 오래된 제국이지만 썩은 근거 위에 서 있다. 정치적 매수, 블랙메일, 숨겨진 계좌들. 이 모든 게 그 힘의 토대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는 그 체제에 느슨한 실 하나를 찾으려 했다. 대형 스크린의 복잡한 이름들과 회사, 금융거래에 거미줄이 펼쳐졌다. 맨 가운데에는 장씨 가문의 이름이 자리했다. 몇 달 전 나는 발견했다. 30년 전 불법 자금 이체의 흔적. 대형 판결을 무마하기 위해 판사를 매수하는 데 쓰인 자금. 그 증거는 스위스에 폐쇄된 은행 계좌에 묻혀 있고 꺼내려면 중앙 서버 접근이 필요하다. 계좌번호, 키는 찾았다. 그럼 왜 바로 쓰지 않았나요? 지수가 물었다. 그 증거는 디지털로 암호화되어 있다. 중앙 서버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을 공개하면 전면전이 될 것이다.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강력하다. 낙지는 엄청날 것이다. 이건 핵 옵션과 같다. 모든 걸 무너뜨리겠지만 대가도 막대하다. 도윤은 진지하게 지수를 보았다. 하지만 네 편지가 내 결정을 바꿨다. 넌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장 회장이 네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알면 넌 그의 최우선 표적이 된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먼저 치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도록 한 번에 끝내야 한다. 계획은 뭡니까? 지수의 심장이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여 뛰고 있었다. 은행 본사는 취리히에 있다. 그들의 서버는 요새나 다름없다. 최한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리적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은 가능하지. 강도윤이 맞받았다. 나는 5년 전부터 내부 자산을 키워왔다. 은행의 수석 시스템 설계자. 그는 자기 고용주에게 불만이 있고 지금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그가 방화벽을 뚫을 60초짜리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런던에 있는 특정 네트워크 노드에서 실행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거기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세밀한 준비와 정보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럼 어머니는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령 그의 제국을 무너뜨려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을 거예요. 도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게 이 단계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료를 폭로하면 장 회장의 동맹들은 자신들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을 거다. 제국이 무너지는 동안 그의 시선은 밖으로 향한다. 바로 그때 최한수가 특수팀을 이끌고 장씨 저택으로 들어갈 거다. 위험천만한 구출 작전이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내 도박이다. 내 재산, 내 회사, 내 자유를 다 걸겠다. 한 번 시작하면 돌아갈 길은 없다. 네가 정말 확신해야 한다. 이건 내 싸움만이 아니라 네 싸움이기도 하다. 지수는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고독한 슬픔, 사랑과 공포가 뒤섞인 일기장의 글귀.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설명되지 않은 공백투성이의 삶. 선택은 없었다. 애초부터 없었다. 확신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기내를 울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옵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결연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최한수, 취리희의 자산에게 연락해. 작전을 시작한다고. 그리고 구출팀 준비시켜 제트기의 엔진이 포효하며 어둠 속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지수는 이제 단순히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조용히 상처 속에 살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확실한 미래, 괴물과의 정면 대결로 날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작은 별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자의 딸이었고 이제 포효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지수의 여정은 잊혀진 지갑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를 전쟁의 벼랑 끝으로 이끌었다. 진실은 눈물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슬픔을 무기로, 그녀의 상처를 힘으로 단련시켰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얽매인 소녀가 아니라 빼앗긴 삶을 되찾으려는 거대한 도박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머니를 구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 강도윤의 20년 맹세와 장세린의 비극적 희생은 이제 폭발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그들의 위험천만한 계획은 성공할까? 그들은 과연 제국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용의굴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비밀스러운 희생과 끊을 수 없는 모녀의 유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의와 회복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세요. 지수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결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